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의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최근 미국 메디컬 데일리 등의 의학 매체들은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14년간에 걸친 연구 기간 중에 사망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사망자는 삶의 목표에 대한 의식이 부족했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복음 전파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슴에 새기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선명한 목표가 돼 더욱 능력 있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해 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삶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태도는 많이 다르죠? 다르지요. 바울 사도가 목표를 세우고 살으라 그랬고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주신 말씀을 보면은 저 같은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 맞고 대학교 들어가면서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돼서 한국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누구한테 우리 가족에게 그러한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학업도 빨리 마칠 수가 있었고 또 결혼 대상도 빨리 찾을 수가 있었고 또 한국에 돌아오는 배표도 빨리 살 수가 있고 이 그 목표가 나로 하여금 모든 걸 좀 빨리빨리 진행시키게끔 해준 것이 그 인생의 목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앞으로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저 뭐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손녀딸고 손주들에게 야, 목표를 세워놔라. 목표는 바꿀 수가 있지 않아요. 가다가 아, 이게 내 목표가 아니다. 그 바꿀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목표를 세워놓고 가면은 참 편안하고 일이 빨리 되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바울 사도가 한 얘기가 참 좋은 말씀 같아요.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조한규 전 교육부 장관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총장님, 저보다 훨씬 우이신데 건강상으로 보니까 저보다 훨씬 동안이시고 젊어 보이시는데 그 건강의 비결이 뭔지 장관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제가 세 가지를 듭니다. 세 가지? 네, 하나는 적당한 운동. 네. 그럼 두 번째는 소식. 조금. 뭐는 일반 사람보다 한 반도 안 들을 거예요. 먹는 양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마음을 비는 겁니다. 그게 제일 어렵죠? 네, 그 어려워요. 하나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장수하시면서도 건강하시고. 그런데 총장님, 뭐 장관님, 아버님께서 법관도 하시고. 그렇죠. 또 장관도 하시고. 네. 근데 그때 굉장히 형편이 어려우셨죠? 원래 우리 아버님 아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셨어요. 그때 이제 그 할아버지께서는 뭐 이제 항일 뭐 때문에 상투 틀고 그러다 이제 한일합병 보시면서 분통에 일찍 돌아가셨다고요. 할아버님께서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아드님, 아버지 갖다 이게 신식 교육을 시키는데 좀 신경 썼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 대전에 삼성 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 저 1회 졸업생이라고 그래요. 아버님이? 그때. 그래서 그 대덕 진담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60리쯤 되죠. 그걸 집세에 신고 그게 통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그 뒤에 경기고등학교, 경기중학교 다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법대 전신법전, 서울법전학교, 경성법전. 그렇죠, 경성법전. 거기를 나오시고 그래서 거의 모두가 다 어려운 여건에서 학교를 다니셨죠. 그러고 나서 처음 법관 견습생이 돼가지고 그래 몇 년 그 법관 생활을 하시다가 그냥 그만두시고 황해도 해주에서 변호사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네, 근데 일제시대. 그래서 원래 고향은 어디신데요? 본래는 대덕인데, 내 대전. 삼촌이 네. 한약방을 내셨는데 그 할머니를 모시고 해주에서 개업을 하셨다고. 해주.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닭 그만두시고 할머니 계신 대로, 그러니까 자당 어머님 계신 대로 같이 합류를 하신 거죠. 그래 거기 가서 이제 법 변호사 노릇을 변호사 하시다가 하셨다. 언제 서울로 다시 오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광복 후에 광복 후에 서울로 다시 서울로 오셔서 오셔가지고 오셔서 금방 저 대선 법원장 발령을 받으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법관 생활 쭉 계속하신 거죠. 이제 그러면 총장님께서는 자녀 그 아버님 몇 형제를 두셨어요? 그 지금 7남매인데요. 네. 제가 장자예요. 장남. 장남. 그다음에 이제 내 사형제가 있고 그 위로 누님이 2분, 그다음 아래 동생 여동생 하나. 그 7남매. 그러면 이제 그때 법관 정도 되면은 그래도 먹고 살긴 괜찮았죠. 아이고 말씀하세요. 이제 황해도에서 그 변호사를 하셨지만은 뭐 다 아시다시피 그 판사 법관 하신 분들은 그 이게 사회 활동 별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예, 사회 뭐 청렴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집에서 그저 가면 책 보시고 그저 왔다 갔다 하시다가 그 다음에 대전에 가서 법관 생활을 하시는데 해주의 살림 다 그 공산당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침 아버지께서 월남하신 계기는 마침 해방 후에 건국준비위원회 뭐 치안부장을 맡으셨는데 그 공산당은 누군가 와 지나가는데 등 칼을 찔렀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추록 타고 그때 한 38선 매진가 덜 할 때죠. 추록 타고 서울로 내려오셨구만. 예.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총장님 예. 태어나시고 그래. 그 총장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는? 뭐 이제 어차피 초중등학교까지야 뭐 중학교까지는 어떻게 댕겼지만은 이제 해주에서 뭐 다 버리고 그냥 뭐 내려오셨기 해가지고 때문에, 네. 서울에서 학교를 달려니까 그땐 서울대학에 예과가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의예과 지금 그때는 예과도 있고 예과갑도 있고 뭐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과갑에 진학을 해가지고 2년 동안 수학을 하는데 뭐 고하겠죠 뭐. 그렇죠. 뭐, 가정교사도 하고. 물론 가정교사도 하고 신문도 배달하고. 배달도 하고 고무신 장사도 해보고 그래서 뭐 시골에 가서 그 가을이 되면은 감 갔다가 포대 갔다가 이제 시장에 다니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고학을 했어요. 근데 그땐 아버님께서 현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고학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뭐 그래도 여건 그랬다고요. 그렇죠. 네. 근데 생물학을 공부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왜 생물학을 택하셨어요? 본래는 화학이 좋았었어요. 화학을 할까 했는데 그 예과에서 이제 물리과대학 5개 학과에 있는 학생들 지망을 하는데 그땐 지망하는 학생들 다 그렇게 가득돼 있죠. 근데 화학과에 한 7, 80명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7, 80명 모이는 그 화학과에 가가지고 도저히 안 됐구나 해가지고 보니까 생물학과에 한 20명, 15명, 2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이고 생물학을 하면서 화학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 생물학을 택했죠. 근데 생물학, 화학 해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랬어요? 전문 학자 되는 거죠. 과학자 되는 거. 과학자 돼가지고 애들 가르치는 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 펜실베니아 대학에 가시게 됐죠. 갔었죠. 네. 그건 어떻게 국비 장학금으로 가셨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의 인구협회라고 있어요. 있어요. 네. 그 락필러 대단 네. 돈 되는 데죠. 근데 거기 인구협회 인구학 그다음에 생의학, 그 생물의학 쪽이죠. 네. 그 2가지 부서가 있는데 해서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인구학을 위해서 인구협회 도움을 받아가지고 유학 간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생의학 쪽은 내가 처음이죠. 그러니까 난 인구학은 싫다. 생물학 하겠다 생물학 해가지고 하겠다. 가서 펜실베니아 대학에 그게 몇 년도세요? 거의 64년도. 64년도에 이제 유학을 하시고. 네. 그러면 그때는 뭐 토플 시험 같은 건 없었어요? 없었지. 그냥 그건 가서. 뭐 거기서 연구장하고 주니까 그냥 가는 거죠. 네. 국가에서 보내는 거 아니니까. 예. 그럼 이제 거기 가서 또 영어도 또 따라 아이고 뭐 가셔야지. 처음엔 힘들었죠. 힘들었죠? 물론. 그 어떻게 예. 따라가셨어요? 그래도 뭐 열심히 했죠. 뭐. 그래서 예. 2년 동안 어디 논문도 꽤 내고 그러니까 괜찮았어요. 그러면 그때 이미 결혼을 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58년에 결혼했어요. 결혼하시고. 네. 그러면 사모님은 어디서 만나셨어요? 뭐 이제 둘이 이렇게 중매. 네. 그 집안끼리 이제 그래가지고 결혼하시고 혼자 가셨지 그때는. 그때 유학을. 혼자죠. 그때 같이 혼자죠. 동반 못했지요? 혼자죠. 또 애들 있으니까 이제 또 집에 사람은 애들 봐야 되고 아니겠. 예. 몇 남매 두셨어요, 총장님? 지금 삼남매. 삼남매. 그럼 지금 아버지 유지를 받들어서 지금 뭐 교육계에 계신 자녀분은 안 계시고요? 왜? 다 이제 교육계에 있죠. 그렇죠. 예. 그 큰아이는 이연세대학 그 생물학을 가르치는데 네. 뭐 꽤 잘해요. 아버지 생물학 했으니까 나도 이제 생물학 뭐나 하겠다.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자기가 그게 좋으니까 이제 한 거겠죠.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둘째는 그동 고대 교수로 있고 걔는 뭐 생물학은 아니고 경영학 쪽에. 그리고 이제 가운데 딸인데 사위는 서울의과대학에 그 신경내과 교수를 지금 하고 있고. 네, 그러면 농사는 잘 지셨네요. 네. 잘 됐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조한규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 서울대 총장이시고요. 또 교육부 장관도 지내셨고요. 생물학자로 평생 헌신해 오셨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연구를 마치고 귀국하실 때 록펠러 재단으로부터 받은 연구비를 모교 생물학과 연구실에 다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뭐 그럴 수밖에 없던 거가 네. 그 2년 동안 유학을 하고 돌아오는데 한 15,000달러를 주더라고요. 그때 큰 돈이죠. 그 지금 66년에 15,000달러면 지금 글쎄 모르겠어 얼마 들었는지. 아유, 큰 그거 돈이죠. 가지고 이제 계속 내 실험을 해야 되니까 그 펜실베니아 대 연구실에서 있던 실을 그대로 내가 또 옮기는 거죠. 한번 다 사야죠 물건을. 예. 그때는 뭐 주문하는데 한 30, 전 세계 30개 회사에 한 1,000가지 이상 종목이 들어요. 하다못해 유리관까지도 포함을 해가지고 그걸 1년 거쳐서 이제 실험실 완비를 하는데 그 돈을 다 썼지요. 그래 뭐 나만 실험한 거 아니라 내 제자들 뭐 학생들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장관님, 뭐 총장님 엊그저께 제가 새로 된 문교부 장관하고 조반을 했어요. 아 그랬어요? 애로사항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우리 대학이 문을 닫게 되는데 해외에서 많은 유학생들을 한국에 이 영입을 해가지고 학교 운영도 되고 또 인재 양성도 해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과거에 총장님 서울대학 총장님 하실 때 문교부 장관 하실 때 하고 지금하고 우리 교육 제도가 잘 됐다고 보십니까? 계속 입시 위주로 그냥 계속 나가는데 인성 교육이 좀 부족하지 않아요? 그게 뭐 그래요. 참 걱정이에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걸 뭐 저 교육부 장관 내가 교육부에 들어갈 때 좀 뭔가 좀 꿈을 가졌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된 첫째는 모두가 다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그 몇 개 손꼽는 대학에 예, 집어넣는 거가 목적이에요. 왜 대학을 보내야 하냐 하는 건 그건 둘째고 네. 어쨌든 대학 보내는 자체가 목적이라고. 그것도 좋은 대학. 뭐 서울대학, 연대, 고대 뭐 이런 예. 대학들이겠죠 뭐. 그러니까 그 학부모들 그 전국에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뭐 또 건강 힘들어도. 문제가 있다 치더라도 예, 그건 대학에 보낸다고. 예, 소 팔고 논 팔고. 그럼 뭐, 예. 뭐 그때 뭐 우골탑이니 뭐 그런 데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대학 보내는 건 이제 있는데 그걸 어떻게 줄여 왜 내 자식이 과연 대학을 갈 능력이 있는가 가르치겠는가 하는 걸 학부모는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왜 내 아이는 왜 안 되냐고. 그러니까 이제 되게
중학교 3학년, 2학년, 3학년 때부터 진로 지도를 하는데 그 교수가 아무래도 당신 집 아이는 이러저러해서 일찍 취업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화를 낸다고. 내 아이를 어떻게 보고 그러냐고. 그렇지 그냥 무조건 대학에 대학에 가야 되는데 말이지.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의식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그건 뭐 문교 정책은 그래요. 어렵죠.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뭐 이제 조금 달라지긴 했다고 하긴 해요. 왜냐면 대학을 안 나와도 이제 제 몫을 잘 살게 되는 길이 많이 열렸다고. 무슨 뭐 연예가 내가 스포츠를 한다거나 뭐 어느 한 분야에 네. 제대로 이제 하면은 어쨌든 대학 나온 것만큼 좀 보다 또 훨씬 그런데 지금 받으니까. 어느 기업에 취직을 하더라도 이력서에 봐가지고 어느 대학 나온 거를 제일 먼저 아마 살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가 이제 또 그 사람 쓰는 쪽에 문제가 돼가지고 그렇죠. 그 대학 나온 건 적지 말라 뭐 이런 때가 한 번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있었어요. 한번 있어봤댔지 뭐 면접할 때는 물어보면 그만이죠. 금방 뭐. 나오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그냥 형식이고 그러니까 지금 대학을 안 나와도 제대로 쓸 수 있는 체제가 돼야 그래야 대학 나올 생각을 이제 버리는 거죠. 근데 대학 안 총장 나와도 이제 대학 나온 사람보다 훨씬 더 출세하고 무대를 그렇죠. 받고. 근데 총장님 이제 바이오, 뭐 화학 네.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후학들을 양성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차차 나와야죠. 차차 나오면 지금 그 노벨상은 대개 한 20년쯤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 노벨상 탈 사람이다 하면 벌써 그 업적은 한 20여 년 전에 한 업적들이라고 네. 그렇죠. 그게 쭉 평가를 받아가지고 아 이게 진짜다. 그 노벨상 주거든요. 그 우리나라에 지금 그러려면 현재 그런 사람이 나왔다 하면은 한 20년 후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없을 때 한 50년 전에 그때에 비해서는 뭐 대단히 큰 발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어느 정도 과학기술 수준을 봐서는 어떤 분야에서는 뭐 국제 수준에 뭐 버금갈 만큼 잘하고 근데 이제 있어요. 우리나라에 과학부가 있다가 네. 없어졌는데 네. 그거 잘못된 거죠? 그게 잘못됐죠. 그래서 처음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과학하고 교육부를 이제 합쳤다고 교육과학 뭐 기술부를 했는데 그 나도 교육부에 가 있어봤지만은 교육부의 일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중고등학교 애들 다룬 거지 과학이니 뭐냐는 건 상관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기술부가 교육부에 붙어 있었지만은 그 기술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 거죠. 그래서 그건 안 된다 해가지고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가지고는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한데 여기 과학이라고 하는 싹 그늘에 가려져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과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이제 분통을 많이 터뜨리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과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뭐 과학 발전, 과학계 있는 사람들만 책임은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이 정말 잘 발전해야 된다고 하는 공감이 이제 생성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사건 옆에서 해줘야 된다고. 그래 요새 뭐 규제 푼다는 난리를 때리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 저희 방송 업무를 보더라도 그냥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면 되는데 이게 또 창조 미래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또 허가 맡아야 되고 여기서 허가 맡아야 되고 둘이 또 의견 조율이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괜히 국민들한테 골치만 아프게 하는데 이런 걸 좀 원로 어른들께서 좀 말씀이 계셔서 좀 어떠한 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왕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 없이 또 그 진흥 없이는 우리나라가 이제 참 풍요로운 제2의 도약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건 이제 결론이라고 친단다면은 과학기술 인력을 키우는데 올인할 수 있도록 그 정부 체제에 과학기술부 하는 게 딱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고요. 그건 뭐 이렇게 저렇게 짱 붙여가지고 거기 붙여서 하지 말고 그리고 이쪽 지금 말씀하신 그 방송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네. 왜 거기 들어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그냥 방송통신위에다 맡기고. 그거 다 하면 되는 거지. 네. 거기서 같이 하면 되는 거지. 왜 그런데 합쳐가지고서는. 총장님 말씀이에요. 네.
제일 노벨상 빨리 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뭐냐? 국제 백신 연구소에서 지금 에볼라 같은 무슨 이 약만 해가지고 그거 한번 고친다면은 금방 노벨상 탈 텐데요. 이제 이러한 거에 대해서 우리 참 재주가 좋거든요. 우리 젊은이들이. 네, 물론 그래요. 머리도 좋고요. 아, 그렇고 말고요. 그래서 정말 정부에서 너희들은 이것만 가지고 연구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새로 나오는 병에 대해서 백신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고칠 수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뭐 노벨상 주지 말라 그래도 줄 것 같은데요. 뭐더 말할 거 없는 거죠. 근데 이 제약회사가 너무 그냥 상업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연구가 좀 뒤지지요. 그런데 지금 뭐 제약회사들이 연구 개발 그 사업을 한다고 굉장히 노력들 많이 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재원이 제약이 있다고요. 그 돈이 그렇죠. 투자하는데. 연구하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미국의 웬만한 제약회사들 아주 뭐 다국적 제약회사들이죠. 이제 그런 회사들 한 개 연구 개발비보다도 아마 우리나라 전체 제약회사가 쓴 연구비만 훨씬 그쪽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약이 나오죠. 신약이. 그렇죠. 그러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들 해요. 그래서 바이오 쪽에 처음에 1980년대 유전공학이 이제 한참 우리나라에 소개가 될 때 그 유전공학이라는 게 지금 요새 말하면 바이오에 이제 못하거든요. 기초가 되는 거죠. 네, 첨단이죠. 그게. 네, 그래서 그 유전공학을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유전공학 학술 협의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유전공학 쪽에 전공을 하는 학자들 다 배우니까 17명밖에 안 돼요. 전국에. 그때 당시 그렇게 아주 취하겠다고. 근데 바이오에 대해서는 뭐 전혀 그 제약회사들도 바이오에 대해서는 뭐 전혀 생각 안 하고 그 선진국 그 약 원료 갖다 그렇게 타블렛 해서 파는 거 뭐 그거가 제약회사의 모든 게 있었지. 장관님 말씀이에요. 지금 만약 조 장관님께서 다시 내가 장관을 하면은 예를 들어 이 문교 정책에 경상도에 대학이 예를 20개가 있다. 그런데 정말 바이오텍을 할 수 있는 대학 20개가 다 한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군데가 조금 앞서는데 이쪽에는 뭐 교수 하나, 교수 둘. 이걸 다 합쳐가지고 이 대학은 그럼 바이오만 아주 집중적으로 해라. 이 대학은 뭐 의학만 하라. 이 대학은 뭐 스포츠만 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특성화를 하면은 한국 교육이 많이 발전할 텐데요. 그런데 한번 특성화 계획을 한번 했댔죠. 전에 어디 그렇죠. 와이스 때인가. 근데 잘 안 되죠. 그것도. 안 돼요. 그 지역에서 안 된다고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뭐 용납을 안 해요. 아니 그리고 또 학부모들이 또 대학 뭐, 진학만 그러면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총장님 대학 좋은 대학을 나와야 시집도 잘 가고 직장도 좋은 거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그리들 몰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근데 이 의식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되겠죠. 바뀌어야죠. 그건 이제 종교의 몫이겠죠. 의식 구조 바꿔놓는 거는. 그렇죠. 그렇고 말고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앞길이라고 하는 거는 인물에 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자기 능력에 따라서 가는 거지 옆에서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능력이 어느 정도다. 이 능력에 맞는 건 뭐다 하는 걸 자기가 미리 알아가지고 또 주변에서 그걸 빨리 발굴해서 이렇게 권유를 하고 충고를 하고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일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그 학생들 지금 대부분 학생들 보면은 대학 갈 학생하고 취업할 학생 이렇게 구분한다고요. 근데 취업 쪽의 학생들은 굉장히 거의 어떤 면에서는 열등감이라고 그러나 이런 게 저도 있어요. 쟤는 대학을 간다고 그러는데 나는 대학을 못 가서 집이 가난해가지고 뭐 집에 대학 보낼 능력이 없어 나보고 취직을 하라고 그런다. 뭐 굉장히 아주 낙심을 하고 낙마를 하는 그렇죠. 거죠. 이제 젊은 애들 이제 그러니까 이제 희망을 잃게 돼요. 그래서 취업을 하더라도 취업한 학생이 대학을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우대받을 수 있는 사회 풍토 이게 돼야 돼요. 네. 그리고 대학을 나왔다고 뭐 대학 나온 그 고등 룸펜이에요. 대학 나왔댔자 할 거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전문 대학 나온 애들이 더 잘 팔려야 돼요. 지금요. 그 그러니까 전문 이제 직을
그걸 배운 친구들이 그 부모들이 이제 좀 사고 방식이 바뀌어서 대학을 못 가더라도 좋은 직장 얻어서 정말 좋은 기술감 들어와 가지고 애들 잘 가르치고 이제 그러한 그 사고 방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런데 거의 한번 이제 고등학교 나오면은 대학 간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고등학교나 대학을 가는 길이 막힌다 치더라도 자기 취업을 일단 해서 그 뒤에 대학 갈 수 있다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 어느 만큼 기반 잡고 나서는 그 대학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요. 네.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진 대학이 꽤 있어요. 우리 뭐 말 못하는 그 사이버 대학 같은 것들. 네. 그 자기 직장 생활하면서 그 학업을 하는 거 밤에 학업을 하는 거. 그 뭐 우리나라에도 아주 좋은 사이버 대학이 여러 개 있죠. 아니 그런 사이버 대학을 통해서 그 학부 과정을 그 사이버 대학이 또 대학원 과정도 제공하고 있거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선 대학 나와봤자 별 할 거 없고 대학 나왔다는 것 때문에 취업이 더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더 안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선은 전문대학이나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직업훈련을 받아서 이제 취업을 하고 2, 3년, 한 3, 4년 그 기반 닦고 나서 다시 이제 대학을 가는 뭐 이런 거가 네. 그런 방법, 그런 전략이 더 필요하다고요. 서울대학 총장도 하시고 네. 문교부 장관도 하시고 또 사회 기여도가 많으신데 제가 총장님을 뵈면 굉장히 겸손하시더라고요. 서울대학 총장님 나오신 것 같지도 않고 아이, 별 말씀. 문교부 장관 하신 것 같지도 않은데 별 지금 시력도 좋으시고 네. 청각도 괜찮으시고 또 치아도 괜찮으시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사모님 건강은 어떠세요? 아이 뭐 지금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요새 조금 이렇게 컨디션이 뭐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서 참 걱정스럽고. 그런데 두 분만 지금 사세요? 뭐 둘이 있죠. 둘이. 아드님이나 뭐 따님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따로 가 있고. 그러면 이제 집에서 설거지는 누가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 집에 사람이 그 하는데 참 미안하고 그 할머니한테서 밥을 얻어 먹는다는 게 참 송구스럽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총장님은 이 조리 솜씨가 없으시고 아직은 없는데 그 못 들어오게 해요. 주방에 그건 좀 장가 잘 들으셨다. 요새 젊은이들은 뭐 아마 저 아나운서 남편도 아마 복회 들어오죠. 들어갈 거예요. 네. 이제 그 옛날 어른들은 남자가 복회 들어가는 게 안 된다고 보시는 거죠 어른들이. 옛날 어른들. 그러니까 옛날엔 그렇죠. 예. 근데 이제는 그래 해야죠. 이제 둘이 협력을 해서 해야지 별들이 없어요. 별소리가 없다. 그럼 근데 어떡합니까? 그 총장님 우리 세대 태어난 남자들이 행복하죠? 글쎄 건강한 한. 예.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조한규 총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지금 현재 국제 백신 연구소의 네. 또 한국 후원의 상임 고문으로 네, 계신데요. 네. 어떤 일들을 지금 해나가고 계시는지요? 뭐 다시피 국제 백신 연구소는 전 세계 그 뭐 설사병이니 말라리아니 결핵이니 이런 걸려가지고 죽는 아이들이 꽤 많은데 그 아이들 그 목숨 살리기 위한 네. 예방약 백신 개발하는 거가 이제 목적인데 1년 하루에도 한 16,000명, 18,000명 죽어가요 어린아이들이. 그렇죠. 뭐 다 그런 걸 뭐 먹지 못해가지고. 40초에 한 명씩 죽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지금, 예. 그래서 기왕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콜레라 백신 지금 있는데 그걸 한 번 맞으려면 한 4만 원, 5만 원을 써야 돼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후진국에서는 생각도 못 하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요 2, 3년 전에 1,500원짜리 콜레라 백신을 개발했어요. 그걸 이제 마시는 거죠. 마시는 걸로. 그래서 1,500원짜리 콜레라 백신이 아주 대인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생산할 수가 없고 네. 채선이 안 맞으니까 이제 제약회사에서는 안 만들고 인도의 샨타라고 하는 제약회사에서 그걸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그걸 아프리카니 뭐 인도니 이런 데 공급을 하는데 뭐 지난해 벌써 한 100만 명 어린아이 목숨 구했어요. 그럼 총장님 이북에는 어떻습니까? 근데 이북엔 지금 결핵 때문에 난리죠. 우리 뭐 꼭 한 60년, 50, 60년 그렇죠. 때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 결핵 약을 좀 보낼 수가 없나요? 뭐 이제 국제 기구들이 미국에서 그거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그런 거 북한에 그런 거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근데 총장님 말씀이에요. 저희 어렸을 때 네. DDT, 네. 뭐 페니실린, 그럼. 그때 그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우리도 개발을 해서 지금 새로 생기는 병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요. 옛날에 없었던 네, 병들이 네. 에이스라든가 네, 네. 뭐 우리 들어보지도 못했죠 네, 어려서는. 그럼. 또 지금 저 에볼론가 뭐 이게 네. 뭐 1,600명이 봐서 죽었다고 글쎄, 그러더라고요 아프리카. 그래. 근데 그 백신을 뭐 하나 만들어서 지금 시험까지는 안 했지만은 지금 그 걸린 사람 주니까 살아났다고 그러대요. 에발론 그렇죠. 예. 네. 그래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거를 좀 연구해 가지고 개발할 수 없나요? 돈이 많이 들어가죠? 예, 뭐 돈도 많이 들는데 이제 이 국제 백신 연구소는 국제기구거든요. 그래서 국제기구 까닭에 국제기구에 자기는 이사회가 있어요. 그 이사장은 뭐 미국의 어느 대학에 교수된 분이고 전 세계 이사들 모여가지고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 모여서 이제 그 뭐 어떻게 무슨 방향 연구를 뭘 할 거냐 뭐 이런 걸 맞춰서 조정을 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그 한 20명 이사 가운데 한 분이 교육부에서 이제 한 사람, 외무부에서 한 사람 그 이사 들어가 있을 뿐이지 한국 정부가 이래저래 하기는 안 돼요. 국제기금 까닭에. 그래서 이거는 조건이 5,000평 땅을 대고 5,000평 건물 져서 기증을 하고 1년에 드는 운영비의 30%를 유치한 나라 정부가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럼 나머지 운영비의 70%는 어떻게 하냐? 그럼 후원금을 또 저쪽에 연구비는 다 어떻게 하냐? 그것도 후원금을. 근데 이거가 본래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빌 게이츠 회장이 한 1억 한 4, 5천만 달러를 냈어요. 한 12년, 3년 사이에. 그걸로 아까 말씀드린 콜라 백신 같은 개발할 수가 있었죠. 근데 우리 한국 정부도 1년에 한 40억, 50억 이렇게 운영비를 대줘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데 그 연구소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원금을 모아서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목적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1998년에 한국후원회를 만들었어요.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 그래서 후원회를 만들어서 그동안에 뭐 제가 이사장을 하고 전에 국회의장 하시던 김재순 의장께서 이제 회장을 맡으시고 해서 그동안 후원회 역할을 했죠. 그래서 매년 한국 유리들로부터 이제 돈을 좀 모으거나 또 기부를 받거나 해서 후원금 대주고 그래서 1년에 한 4억, 5억씩 이렇게 모아서 후원금을 대주고 있지요. 그래요. 예. 그 고문으로 계실 때 받은 그 특별 수당들을 다 또 글쎄, 그 기부하셨다고. 국제백신연구소 우리가 후원해 주는 게 많아서 나한테 돈 주기 이거 없잖아요. 또 받아도 민망하고. 그러니까 그건 그냥 어디로 쓴 거죠. 그 조한규 총장님 지금 저희들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총장님 지금 건강 상태로 봐서는 백수를 냉겨 하시겠는데. 네. 뭐 글쎄 그 걱정인 거가 오래 산 남은 혼자 살면 아무 일이 없는데 그 오래 사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주변 사람들 자꾸만 신세를 짓게 하고 폐를 짓게 하는 거 이게 걱정이라고. 그래 오래 살아도 어디 절간에 가든지 어디 가서 혼자 숨어 산다 모를까. 아니 그럼 지금 활동하고 그러시니까 그래도 사회 기여도가 있으시니까. 아직은 그러고 있어요. 아직 뭐 내가 팔다리가 아직 제대로 건전할 때까지는. 그러게요. 아니 우리 목사님 중에서 104살 되신 분이 계세요. 아이고 대단하시네. 네, 지금도 설교를 하세요. 아 그래요? 먼저 좀 거동이 불편하니까 휠체어를 좀 타고 다니시는데 목소리도 쨍쨍하시고 그래 우리 총장님 배도 앞으로 건강하셔서 후학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가지고 계신 그 모든 노하우를 후학들에게 어떻게 전하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후학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글쎄 요새 젊은 사람들 노인네들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러죠? 젊은 사람들이. 그럼 그 우리 왜 젊었을 때 클라크 박사라고 있었죠. 있었죠. 보이스 비 앰비셔스. 예.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눈에 보이는 험한 것 찾지 말고 좀 먼 대한 꿈을 안고 좀 야망을 가지고 도전도 하고 뭐 해서 그게 직접 간접 자기 발전에 기여도 할 뿐만 아니라 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그런 도전 정신 좀 있고 그랬으면 좋겠네. 요새 젊은 아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참 너무 돈만 알고 집 마련한 거 알고 자식 교육 문제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거 생각할 여가가 없는 것 같죠? 글쎄 말이야. 조금 그래서 마음에 너그러움이 없어져 가지고 아주 정말 격박하고 그래요. 요새 젊은 사람들. 또 정치권을 봐도 그렇죠? 아유 그건 누가 그래도 국회 뭐 해산하라고. 그렇죠. 국회의원 다시 뽑자고. 예. 다시 뽑아도 똑같은 사람들이 나올 것 같아요. 글쎄. 예. 국회 없애죠 뭐. 그러게. 그럼 우리 김장한 목사 같은 분 나가서 하면은 뭐 저는 목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은 그래도 뭐 300 몇십만 원씩 보너스 다 갖고 갔다고 신문에 보도가 났어요. 아 그래요? 네, 추석 보너스.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좀 서글프죠. 그 뭐 예산이 책정됐으니까 받아가겠죠. 그렇죠.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과학계의 대부시죠. 조한규 총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 사연이 도착되어 있는데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늘 극동방송을 애청하고 있는 곽민호 형제입니다. 저는 전남 한평에 있는 장애인 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전자 분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업 후 쉬는 시간이나 기숙사에 있을 때 라디오를 통해 광주 극동방송이나 목포 극동방송을 청취하며 많은 힘과 용기를 얻고 있답니다. 비록 아직도 정신과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금 배우고 있는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통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본 납땜 연습이나 컴퓨터 공부, 기타 자격증 준비 등 매일매일 바쁘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저는 주말과 휴일에도 광주에 있는 집에 가지 않고 기숙사에 남아 공부하며 수요일 날과 주일이면 한평군에 있는 한평대동교회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잘 마치고 정신적으로 재취업이 되는 그날까지 학업에 더욱 열중하고자 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전국 방송가족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극동방송을 친구 삼고 기도하며 계속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곽민호 형제 올림. 네. 빨리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이렇게 인터넷으로 사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저희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 들어오셔서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삶의 이야기, 간증, 사연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로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또 영상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고요. 또 저희 휴대폰 어플 영상 프로그램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총장님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과 또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으로 뭐는 이제 내일 모레 90 바라보는 사람이 앞으로 무슨 큰 계획이 있겠지만은 그저 여생을 그저 깨끗하게 두 네 분이 건강하게 사시다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백수하시고 하나님께서 와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예, 그럼 하늘나라를 꼭 가시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이렇게 바쁜 시간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헌신해 오신 생물학자 조한규 총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